장례가 끝난 저녁, 세 형제는 제사상을 치운 방에 마주 앉았다. 변색된 토지대장이 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첫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속 목록을 확인했고, 둘째는 유품 상자에서 낡은 열쇠를 뒤적였다. 막내는 묵묵히 영정 옆에 향을 곱게 세우고 돌아와 자리를 지켰다. 집안 어른이 봉투를 뜯어 아버지의 친필 메모를 읽어내려갔다. 마지막 줄에서 모두의 시선이 막내에게 쏠렸다. 그 조그마한 밭은 막내가 가져라. 그 한 문장에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 돌밭이요? 거긴 풀만 자라죠. 첫째가 콧웃음을 섞어 말했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둘째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팔아서 삼형제 나누면 깔끔하지요. 그러자 방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막내는 낮게 말했다. 아버님 뜻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첫째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고집은 늘 똑같구나. 둘째는 한숨을 쉬며 뒤따라 나갔다. 방에 홀로 남은 막내는 대장에 찍힌 작은 네모 표시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 네모는 마을 외곽, 바람이 거센 자락의 밭이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처음 괭이를 들었던 자리이기도 했다. 새벽이 밝자 막내는 검은 운동화를 신고 그 밭으로 향했다. 비탈을 넘자 녹슨 양수기와 쓰러진 울타리가 눈에 들어왔다. 잡초 줄기엔 밤새 내린 이슬이 희미하게 빛났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돌을 주워 한쪽에 쌓기 시작했다. 땅은 생각보다 억세였고 발 뒤꿈치는 금세 저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해가 떠오를 무렵 마을 노인이 밭 앞을 지나며 물었다. 거길 손보는 건가? 막내는 허리를 펴며 웃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자리라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땅 물길만 다시 잡으면 살아날 거야. 막내는 가장 낮은 곳부터 삽으로 물길을 파기 시작했다. 막힌 홈통에서 흙탕물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점심 무렵 첫째가 차를 몰고 와 창문을 내렸다. 혼자서 될 일이 아니야. 첫째는 짧게 말하고 엑셀을 밟았다. 막내는 대꾸하지 않고 돌무더기를 더 높였다. 해가 기울 무렵 둘째가 김밥과 물을 들고 나타났다. 잠시 침묵 끝에 도시락을 건넸다. 막내는 고맙다고만 말하고 그늘에 앉아 허기를 달랬다. 둘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리모델링 팀 아는 사람 있어요. 마음 바뀌면 연락하죠. 그는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돌담 위에 올려두고 돌아섰다. 저녁 바람이 불자 마른 풀잎이 서로 스쳤다. 오래전 아버지의 발자국이 이 고랑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막내는 양수기 옆에 서서 손으로 흙을 털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평으로 눕힌 돌, 경계처럼 박힌 말뚝, 비에 다른 고랑. 손이 닿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다듬으면 다시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메모장에 해야 할 일을 적었다. 울타리 보수, 물길 정비, 잡초 제거, 씨앗 구입, 임시 창고 설치, 폐비닐 수거, 농기구 대여점 영업시간과 비용도 함께 적었다.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받는다는 교회 게시판 소문도 떠올렸다. 하늘이 자줏빛으로 물들 때까지 그는 땅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피로가 짙게 내려앉은 눈빛 뒤로 작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 대문을 여니 현관엔 첫째가 보낸 등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상속 지분 조정 제안서. 밭을 매각해 분할하자는 문구가 굵게 인쇄돼 있었다. 막내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가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창문 너머로 밤벌레 소리가 이어졌다.
손바닥엔 하루 종일 쥐고 있던 흙의 거칠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물 한 잔을 천천히 비우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메모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그 조그마한 밭은 막내가 가져라. 막내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부터 물길을 더 깊게 파고 울타리를 세우고 씨앗을 뿌리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곳이 단지 돌밭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리라. 이틀째 아침 막내는 비닐 장화를 신고 논두렁을 따라 걸었다. 밤새 내린 비로 진흙이 질척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양수기를 돌려보았으나 모터는 헛돌았고 물줄기는 나오지 않았다. 막내는 땀을 훔치며 낡은 펌프를 분해해 흙탕물을 빼냈다. 점심 무렵 마을 사람 셋이 밭둑에 서서 구경을 했다. 저 사람 또 저러네. 저기서 뭐 하려는 거야? 농협에 다니는 노총각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밭이라던데요. 그 소문은 오후가 되자 마을 입구 슈퍼까지 번졌고 형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날 저녁 첫째가 전화를 걸었다. 남들 웃게 하지 말고 그만둬. 막내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손톱 밑에 흙을 털어냈다. 다음 날 형들이 직접 밭으로 찾아왔다. 첫째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고 둘째는 편의점 커피를 들고 있었다. 이걸 팔면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잖아. 첫째의 말에 막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둘째는 무너진 울타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돼. 막내는 삽자루를 세워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길 왜 남기셨겠습니까? 형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형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막내 이야기를 꺼냈다. 동생이 요즘 이상하대. 저 돌밭에서 산다더라. 어르신들도 고개를 저었다. 그 밭은 물길이 죽은 땅이라 희망 없어. 하지만 막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밭으로 나갔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등에선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였다. 밤이면 작은 전등 아래서 농업 서적을 펼쳐보며 씨앗의 특성과 토양의 변화를 공부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양수기에서 맑은 물 한 줄기가 뿜어져 나왔고 흙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막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물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첫째는 술에 취해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막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둘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 닮았잖아. 고집은. 그 대화는 헛웃음으로 끝났다. 며칠 뒤 막내가 밭둑을 고치고 있을 때 마을 중학생 둘이 지나가며 돌을 던졌다. 거긴 귀신 밭이라던데요.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돌을 주워 고랑 옆에 세웠다. 그가 쌓은 돌무더기는 점점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이상하게 바라봤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하루는 비가 세차게 내렸고 밭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됐다. 막내는 우비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물길이 막히지 않게 삽질을 계속했다. 지금 그만둬요. 다 쓸려가요. 둘째가 소리쳤다. 막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지금 멈추면 다 무너집니다. 그는 빗속에서도 땅을 고르고 파인 곳마다 홈을 냈다. 비가 그치자 물은 새로 낸 길을 따라 고르게 흘렀다. 둘째는 젖은 어깨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저게 진짜 살아있네. 다음 날 첫째는 변호사를 데리고 밭에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사이네. 이젠 그만해라. 막내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무더기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약속입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고 첫째는 씁쓸한 표정으로 차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형제 사이의 대화는 끊겼다. 그러나 막내는 새벽마다 밭으로 나갔다. 해가 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 그의 손은 검게 그을렸고 마음속엔 묘한 평온이 자리했다. 이 땅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또 하루를 흘려보냈다. 봄이 시작되던 날 땅속에서 미세한 푸른 싹이 솟아올랐다. 막내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그 새순을 살짝 만졌다. 차가운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햇살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살아있구나.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숨결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날 이후 밭의 색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황폐하던 흙 위로 초록빛점이 곳곳에 피어났고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번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풀인가 보지 작물은 아닐 거야. 슈퍼 주인은 담배를 피우며 비웃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왔을 때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건 싹이 아니라 모종이에요. 누가 이렇게 정성 들였을까요? 그 소식은 마을 회관까지 퍼졌고 어르신들은 수군거렸다. 저 막내가 별일 다 하네. 저게 진짜 밭이 될 줄이야. 막내는 그 무렵부터 매일 일지를 썼다. 오늘 잡초 제거 완료. 흙의 온도 양호. 물길 이상 없음. 글씨는 삐뚤었지만 매일 한 줄씩 적으며 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듯 했다. 아버지, 오늘은 김 씨가 웃으며 다녀갔어요. 그게 다예요. 그는 허름한 컨테이너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낡은 라디오를 들었다. 라디오에서는 부동산 재개발 소식이 연일 흘러나왔고 그때마다 첫째의 말이 떠올랐다. 저 땅 곧 오를 거야. 팔면 이득이지. 막내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의 모종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며칠 뒤 시청 공무원이 찾아왔다. 여기 불법 구조물 설치 신고가 들어와서요. 막내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컨테이너는 임시 거주용이었지만 허가 없이 세워둔 것이 문제였다. 곧 치우겠습니다. 그가 정중히 말하자 공무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땅은 정말 아깝네요. 막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컨테이너 안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사진을 작은 천에 싸서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나무로 된 간이 창고를 세웠다. 그 안에는 삽, 낫, 양수기 부품, 농약, 그리고 농업일지가 가지런히 놓였다. 그날 저녁 마을 입구 식당에서 형들이 다시 만났다. 첫째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막내가 요즘 밭에 사람들 불러서 뭘 한다던데? 둘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동네 애들하고 심리치유 봉사 같은 걸 한다더라. 첫째는 코웃음을 쳤다. 그 땅으로 장사라도 해보겠단 거지. 그러나 그의 말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둘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난 이번엔 막내 편이야. 뭔가 달라.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막내의 밭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쳤고 그 사이로 하얀 천막 하나가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천막 아래에는 자연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라는 손글씨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막내는 직접 그 글씨를 써서 세웠다. 그는 마을의 어르신 몇 분과 함께 허리를 굽혀 흙을 고르고 모종을 심었다. 처음에는 2~3명 뿐이었지만 이내 5명, 7명으로 늘어났다. 밭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막내는 웃으며 말했다. 참여자 중 한 할머니가 눈시울을 훔쳤다.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그 말에 막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야 이 밭이 단순한 땅이 아닌 기억의 터전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해질 무렵 밭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호기심에 따라와 모종에 물을 주었다. 막내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이 밭은 나만의 밭이 아니로군. 바람이 불며 밭을 감싸고 나무 사이로 빛이 부서졌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본 듯했다. 살아생전 아버지가 늘 하던 말, 땅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막내는 삽을 꽉 쥐고 천천히 첫 고랑을 완성했다. 그 고랑은 해를 향해 길게 뻗어 있었고 다가올 변화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초여름이 되자 밭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었다. 고랑마다 푸른 작물이 자라났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흙을 고르며 웃음을 나눴다. 막내는 그 한가운데서 물을 뿌리며 사람들의 손길을 챙겼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낡았지만 얼굴엔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다. 마을 이장은 밭 입구에 세워진 나무 간판을 가리켰다. 이제 여길 강노인 기념밭이라고 부릅시다. 고인의 뜻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날 오후 첫째는 도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형님, 그 밭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 치유농원이라면서 SNS에서 화제입니다. 비서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막내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 옆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흙을 만지는 사진이 함께 있었다. 첫째는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덮었다. 저 땅은 내 이름도 들어간 상속 재산이야. 막내가 멋대로 쓰면 곤란하지. 그는 곧장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밭 요즘 뭐 되는 모양이더라? 둘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 그냥 두지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첫째는 언성을 높였다.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건 재산이야. 돈 되는 땅이라고. 통화는 싸늘하게 끊겼다. 그날 밤 첫째는 서류를 뒤적이며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무단 사용 재산권 침해 관련 검토 의뢰.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휘감았다. 며칠 뒤 첫째는 직접 마을로 내려왔다. 밭 입구엔 차량이 여러 대 세워져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종을 옮기고 있었다. 그중엔 시청 관계자와 지역신문 기자도 있었다. 이 밭이 이렇게 바뀌다니 놀랍네요. 기자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첫째는 아무 말 없이 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막내가 장화를 신고 아이들과 함께 물을 뿌리고 있었다. 형님 오셨습니까? 막내가 웃으며 인사했다. 첫째는 대꾸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랑마다 작물이 자라고 울타리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시가 걸려 있었다. 흙은 사랑을 기억한다. 그 문구가 첫째의 발을 멈추게 했다. 이게 뭐야? 농사꾼이라도 된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건 돈벌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음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때 밭 한쪽에서 둘째가 걸어 나왔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형, 나도 도와주고 있어.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힘이 되더라. 첫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둘 다 제정신이야? 언제부터 이런 바보짓을 하기로 한 거야? 막내는 삽을 내려놓고 형을 바라보았다. 형님, 어릴 적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돈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고요. 첫째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피웠다.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며 밭을 가로질렀다.
멀리서 기자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날 저녁 온라인 기사 한 줄이 올라왔다. 버려진 농지, 세 형제의 갈등 속에 피어난 치유의 밭.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을 남겼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간 막내, 멋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감동이지. 그러나 기사 아래에는 첫째의 회사 이름이 함께 노출되어 있었다. 공동상속인 강 대표, 재산권 분쟁 중. 그는 휴대폰을 던지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군. 며칠 뒤 그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밭 출입 금지, 사용 정지 명령이 포함된 서류였다. 막내는 그 소식을 듣고도 침착했다. 괜찮습니다. 밭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니까요. 둘째는 형의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둑한 저녁, 셋째 날의 바람이 밭을 스쳐 지나갔다. 고랑 사이의 해바라기 묘목들이 해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막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싸움은 이제 땅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로 옮겨가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회관 게시판에 낯선 공문이 붙었다. 토지 사용권 분쟁 관련 법원 출석 통지. 사람들은 그 종이를 읽으며 웅성거렸다. 형제끼리 저런 일까지 가다니 세상 참 각박해졌어. 소문은 순식간에 돌았고 막내의 밭을 찾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안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밭의 물길을 손질했다. 그의 얼굴엔 피곤이 묻었지만 손길만큼은 단단했다. 아버지,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며칠 뒤 세 형제는 법원 대기실에서 마주 앉았다. 첫째는 새 양복에 구두를 반짝이며 다리를 꼬고 있었고 둘째는 얼굴이 굳은 채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 막내는 검은 점퍼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다. 첫째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비웃듯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법은 감정이 아니니까. 막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을 모릅니다. 그 말에 둘째가 잠시 눈을 감았다. 대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변호사가 세 사람을 차례로 불렀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판사가 서류를 훑으며 물었다. 피고는 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막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 하지만 그 수익은 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마을 주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는 다시 물었다. 이 토지는 상속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첫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단지 상식적인 해결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자 둘째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는 막내 편에 서겠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첫째는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둘째는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가 그 땅을 막내에게 맡기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의사봉을 두드렸다. 오늘 심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세 형제는 법정을 나섰다. 밖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다. 형제의 땅 분쟁이라는 자막이 뉴스 카메라에 찍히고 있었다. 첫째는 얼굴을 가리고 차로 향했다. 둘째는 막내에게 다가와 말했다. 형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건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 때문일지도 몰라요.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이 끝나면 형도 돌아올 겁니다. 그날 밤 막내는 다시 밭에 섰다. 법정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밭은 고요했다. 해바라기 줄기는 제 키보다 자라 있었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이 들려왔다. 그는 삽을 세워두고 흙 위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이 밭이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화해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하늘에는 반달이 걸려 있었다. 은빛 달빛이 밭 위로 내려앉으며 고랑마다 고르게 퍼졌다. 그 빛 속에서 막내는 마치 아버지의 어깨를 본 듯했다. 낡은 모자에 흙 묻은 손, 그리고 미소 짓는 눈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다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흩어지고 바람이 대답하듯 밭을 스쳤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저물었다. 며칠 동안 장마가 이어졌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나무를 꺾을 만큼 거세게 불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올해 비가 심상치 않다. 막내는 그날도 밭으로 나가 물길을 살폈다. 고랑 사이로 빗물이 넘쳐 흘렀고 울타리는 휘청거렸다. 이러다 다 쓸려가겠어요. 둘째가 우비를 입고 달려왔다. 그는 형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막내는 삽을 움켜쥐었다. 지금 손 안 대면 밭이 무너집니다. 그는 폭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길은 이미 거세게 터져 있었다. 빗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양수기 주변은 진흙으로 덮였다. 막내는 손으로 흙을 파내며 물줄기를 돌렸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울타리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둘째가 비명을 질렀다. 형, 위험해요. 막내는 물살 속으로 뛰어들어 부서진 말뚝을 다시 세웠다. 장화 안으로 흙탕물이 스며들었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터졌다. 둘째는 형을 붙잡아 끌어내며 울부짖었다. 이건 그냥 밭이에요.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막내는 빗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지킨 땅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뜻도 사라집니다. 그 말에 둘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물길이 터지며 흙더미가 산사태처럼 밀려왔다. 막내는 삽으로 길을 막았지만 세찬 물줄기에 몸이 휘청거렸다. 둘째가 뒤에서 그를 붙잡았다. 형, 제발 그만. 그러나 막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장과 주민들이 트럭을 몰고 달려왔다. 여기 위험해요. 어서 나가요. 이장은 밧줄을 던지며 두 사람을 불러냈다. 막내는 끝까지 물길을 확인하더니 마침내 삽을 놓았다. 그의 손등에는 피가 흘렀고 얼굴엔 흙물이 섞여 있었다. 트럭에 올라타는 순간 밭 아래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고랑에 심은 해바라기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그 모습을 본 막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 그는 입술을 깨물며 트럭 난간을 꽉 잡았다. 밤이 깊고 비가 잦아들자 마을은 정전이 되었다. 둘째는 형의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다. 이제 그만둬요.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막내는 아무 말 없이 손등의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다 무너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낮게 속삭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번개의 빛이 밭의 잔해를 비쳤다. 그곳엔 진흙만 가득했지만 울타리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걸 본 막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기 아직 살아있네요. 한쪽만 남았어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눈을 돌려 형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진짜 고집쟁이에요. 막내는 조용히 웃었다. 그게 아버지를 닮은 거니까. 다음 날 아침
비가 멈췄다. 밭은 반쯤 잠겨 있었지만 몇몇 고랑 사이에서 놀라운 광경이 보였다. 작은 싹 몇 줄기가 진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막내는 맨발로 다가가 그 앞에 섰다. 손끝으로 새싹을 만지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살아있구나. 결국 이 땅은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않았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비추며 흙 위를 따뜻하게 감쌌다. 막내는 천천히 일어나 둘째를 향해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화를 들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나란히 밭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자국이 진흙 위에 선명히 남았다. 폭우가 지나간 지 일주일이 되자 밭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막내와 둘째는 매일 아침 고랑을 다듬고 쓰러진 울타리를 다시 세웠다. 비에 휩쓸려 사라진 해바라기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위에 새 모종이 심어졌다. 둘째가 삽을 꽂으며 말했다. 이젠 형 혼자 두지 않겠어요. 나도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막내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트럭을 몰고 밭 앞에 섰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소. 자원봉사단이 도와주러 온다 하네. 잠시 뒤 젊은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삽을 들고 흙을 나르고 무너진 물길을 다시 고쳤다. 막내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이 밭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한편 도시에 있던 첫째는 그 모든 소식을 신문 기사로 접했다.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다. 대표님, 밭 복구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민들이 후원까지 시작했답니다. 첫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비쳤다. 젊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앉은 어린 막내,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과 둘째.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일정 취소해요. 고향에 다녀오겠소. 그날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밭을 감쌌다. 둘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 차 형님 차 같지 않아요? 먼지 길 끝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첫째가 내리자 밭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양복 대신 소매를 거둔 셔츠 차림이었고 구두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막내는 삽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형님 오셨습니까? 첫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밭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무너진 울타리를 손으로 만지며 낮게 말했다. 이게 그 밭이었구나. 생각보다 크진 않네. 막내는 담담히 답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밭이에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첫째는 고개를 숙이며 삽 한 자루를 들어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둘째와 막내는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봤다. 형님, 그 손. 첫째는 짧게 웃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우리 셋을 불러놓고 밥 매는 법을 가르치셨지. 아직도 몸이 기억하네.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잠시 뒤 세 사람은 한 줄로 서서 함께 고랑을 냈다. 삽이 흙을 깔을 때마다 묘한 울림이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아버지의 숨결처럼 따뜻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커피와 떡을 들고 와 형제들에게 건넸다. 이젠 형제들이 함께하네. 보기 좋소.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다. 첫째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막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틀림없이요.
형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때 바람이 불며 해바라기 모종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세 형제의 그림자가 나란히 밭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하나의 줄기처럼 맞닿아 있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밭을 붉게 물들일 때 첫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틀렸구나. 이건 돈으로 나눌 게 아니었어. 막내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함께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뜨겁고 거친 손끝이 서로의 굳은 살을 느꼈다. 그 순간 묵은 서운함이 흙처럼 서서히 풀려내렸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밭은 금빛으로 빛났다. 그리고 그 위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그게 가족이지. 세 형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 사이로 흰빛 한 줄기가 밭을 감쌌다.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가을이 오자 밭에는 다시 생명이 피어올랐다. 여름 폭우로 휩쓸렸던 자리에 새 해바라기들이 줄지어 피었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세 형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확제를 준비했다. 막내가 직접 만든 손글씨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밭,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함께한 모든 손길에 감사합니다. 마을 아이들이 만든 종이 꽃과 풍선이 울타리에 매달렸다. 이장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오늘은 강노인 기념밭 첫 수확날이요. 다 같이 감사의 기도 올립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그 사이 첫째는 밭 한쪽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낡은 괭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막내가 다가와 괭이를 손에 쥐어 주었다. 형님, 오늘은 그 괭이로 첫 삽을 떠주세요. 첫째는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흙을 살짝 들어 올리자 주변이 고요해졌다. 이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둘째가 농부 모자를 눌렀으며 웃었다. 형, 아직도 괭이질이 몸에 남았네요. 첫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하지? 어릴 땐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 막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남아 계신 증거겠죠. 세 사람은 말없이 흙냄새를 맡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축제는 오후 내내 이어졌다. 밭 한가운데에는 해바라기 꽃으로 만든 작은 조형물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세 형제가 함께 심은 새 묘목 하나가 자리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건 희망나무래요. 매년 자라서 그림자가 더 커질 거예요. 막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우리 가족도 그렇게 자라야지. 해가 지자 사람들은 둘러앉아 국밥을 나누었다.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밭을 가득 채웠다. 첫째는 막걸리 잔을 들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 돌아가셔도 사람을 모이게 하시네. 둘째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이제 우리가 그분처럼 살면 되죠. 막내는 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어슴풀에 떠 있었다. 아버지, 다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노랗게 피어난 해바라기, 하늘을 본다. 그 맑은 목소리가 밭을 가득 채웠다. 세 형제는 나란히 서서 그 노래를 들었다. 바람이 해바라기 사이를 지나며 잎사귀를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웃는 소리 같았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밭에는 등불만 남았고 형제 셋이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첫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왜 그 조그만 밭을 남기셨는지.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다시 만나게 하시려던 거겠죠. 둘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럼 내년에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수확합시다.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등불 아래 그들의 웃음은 따뜻했고 밤 공기는 부드럽게 흘렀다. 막내가 천천히 일어나 밖길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아버지께 인사드려야겠네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이어졌다. 그 길 위에서 바람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잘하고 있다. 축제가 끝난 지 며칠 후 밭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사라진 자리에 해바라기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막내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로 덮인 상자에는 희미하게 강로인 유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모자와 장갑,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단정하지만 약간 떨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들에게. 막내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식탁 위엔 봉투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첫째가 손끝으로 봉투를 만지며 말했다. 아버지의 편지인가 보네. 막내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첫째가 숨을 고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 아들들아. 세상은 넓지만 마음이 닿을 곳은 결국 한 뼘이다. 내가 남긴 땅은 돈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를 잊지 않게 하려는 내 마지막 약속이다. 그 밭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가 세 형제를 다시 모을 것이다. 세 사람은 말없이 편지를 바라봤다. 둘째의 손이 떨렸고 첫째는 눈을 감았다. 막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 밭을 제게 맡기셨는지. 첫째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둘째가 형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막내는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 편지는 이 밭이 완성된 날 함께 묻어드립시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서로의 눈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세 형제는 함께 밭으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한 들판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들은 밭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상자를 묻었다. 그 안에는 편지와 낡은 모자가 함께 들어 있었다. 첫째가 흙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구나.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님. 이건 시작입니다. 둘째가 묵묵히 고랑을 바라봤다. 새벽의 햇살이 해바라기 잎에 내려앉으며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때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을 지어 밭으로 들어왔다. 아저씨들, 씨앗 심는 날이에요. 막내는 웃으며 아이들의 손에 작은 해바라기 씨를 쥐어줬다. 자, 이건 아버지의 씨앗이에요. 잘 심어야 해요. 아이들은 흙을 파고 씨를 하나씩 묻었다. 그 작은 손길들이 밭을 가득 메웠다. 첫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 밭은 이제 우리만의 밭이 아니구나.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막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며 해바라기 잎이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웃는 듯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 약속대로 세 형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해를 향해 피어오르는 해바라기 밭을 바라봤다. 그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게 이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서 있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왔고 세 형제의 머리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제 밭은 유산이 아니라 기억의 집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강노인 기념농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 밭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곳에서 웃고 울며 위로를 얻었다. 입구에는 세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단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돈으로 나눌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가을 햇살이 들판 위로 내려앉았다. 막내는 장화를 신고 밭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걸었다. 이제 그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섞였고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는 자라난 해바라기 줄기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밭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둘째가 내리며 손을 흔들었다. 형,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막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이곳이 내 하루의 시작이니까. 둘째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엽서가 가득했다. 강노인 밭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밭에서 행복했어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막내는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펼쳐보았다. 아버지, 이제 이 밭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뒤 첫째가 천천히 걸어왔다. 예전의 딱딱한 양복 대신 편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이제 그의 손에도 굳은 살이 가득했다. 오늘 기부 기자들 온대. 첫째가 말했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고 들었어요. 첫째는 짧게 웃었다. 이젠 알겠어. 진짜 부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 셋은 나란히 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고랑 사이로 부는 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다. 밭 한편에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며 웃었고 노인들은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둘째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자, 나무 심기 시작합시다. 오늘은 10번째 수확제니까요. 사람들이 삽을 들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세 형제도 나란히 땅을 파고 묘목을 심었다. 묘목이 땅에 닿는 순간 바람이 불며 해바라기들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박수를 치는 소리 같았다. 기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이 밭이 이렇게 성장할 줄 아셨습니까? 첫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미소를 지으며 막내를 바라봤다. 우리 막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심어준 분은 아버지입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해바라기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세 형제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다. 너희가 이 땅을 살렸구나. 막내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농원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판에 퍼졌다. 세 형제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이 물든 밭을 바라봤다. 첫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이었다는 걸.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 밭이 있는 한 아버지는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막내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 밭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살릴 겁니다. 바람이 불며 해바라기 잎이 흔들렸다. 노을빛이 세 형제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밭 위에 길게 이어져 하나로 포개졌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 그게 가족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올랐다. 밭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났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숨결과 세 형제의 이야기가 살아 있었다.